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펼쳐지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화기애애한 가운데 덕담이 오고 갔고 늘 면목 없었다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논란의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늦게 검수완박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와 반대의 의견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반대하고 있고 정의당도 반대 의사 표명했고 민병과 참여연대까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조간신문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가 뜨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만남. 동아일보 4면이 주목하고 있는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닐까요? 함께 보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노래 가사가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났습니다. 윤 당선인의 마음속에 늘 죄송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늘 죄송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계승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화기애애한 덕담을 건넸고 가능하면 취임식 참석하겠다라는 메시지도 건넸습니다. 당선인이 전 대통령에게 자세를 낮춰서 늘 죄송했다라며 찾아뵙는 건 굉장히 이례적 장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을 챙기라며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좋은 대통령으로 남으라.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탄핵을 당한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당선인에게 좋은 대통령으로 남기를 권면한 겁니다. 잠시 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졸속 한겨레신문 3면에서 쓰고 있는 기사인데 어떤 걸까요? 지금 보시죠. 한겨레신문조차도 이 6대 범죄 수사 도맡을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며 이 민주당의 소위 검수완박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 졸속 입법을 걱정했습니다. 한겨레신문 시각입니다. 공용 경찰은 그럼 어떻게 막을 건가? 한겨레신문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에만 주력을 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정작 무책임하게 차기 정부로 넘겼다. 한겨레신문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까지는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이 장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검수완박 강행에 동의를 한다는 건지, 나아가 청와대에 안 보이는 손이 있었던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조간신문 여론이 많습니다. 궁금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5월. 한국일보 8면이 5월을 주목했습니다. 아직 4월도 한참 남았는데 5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한국일보는 5월에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한미정상회담 열릴 수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만남이죠.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날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외교가에서. 취임 후 한 달도 안 돼서 한미정상회담. 이거 가장 빠른 정상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한국 사이에 산적한 과제 많다는 거죠. 특히 북한의 도발이죠. 자,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부릉. 조선일보 10면. 혹자는 부르릉. 또 다른 사람은 부릉. 같은 말이죠? 함께 보시죠. 걱정스러워요. 2시간 부실 안전교육 받고 부릉. 오토바이 시동이 켜진다. 아찔한 국민 부업이다.
우리 회사 부장님도 낮에 꾸벅꾸벅 졸더니 알고 봤더니 어젯밤에 배달 부업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배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배달 라이더를 부업으로 하시는 시민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험천만할 수도 있는데 2시간 안전교육이 끝이다. 조선일보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 안전이겠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봄비 내리는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전격 발탁된 청년국회의원 민주당 전용기 의원,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도직구쇼 좌장 민주당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의 핵심 멤버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새로운 권력이 전 대통령, 구 권력에게 늘 송구했다, 면목 없었다라고 낮은 자세를 취하며 찾아간 것은 매우 이례적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공개하죠. 윤박 50분 만남, 긴 악연 풀렸을까? 과연 두 사람 사이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바로 그 장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그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좀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참 그 공개를 했으면 좋겠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다 하지 못하는 거가 아쉬울 정도고. 저희가 사실 언론에 밝히지 못할 속 깊은 얘기를 사실 좀 하셨습니다. 속 깊은 얘기는 저희들이 언론에 공개하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그 분위기가 좋아서 사실 옆에서 보는 우리 유 변호사나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고,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저는 그 중요한 것 하지만 굉장히 사소한 것 하나를 캐치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자리, 처음 만난 자리잖아요.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한 거 하나를 신경 썼다. 권영세 의원이 저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에 저는 눈길이 가는데, 굉장히 좀 작지만 세심한 게, 네. 권영세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때 주중대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편한, 장제원 의원보다는 권영세 의원, 박근혜 정부 사람을 딱 대동해서 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런 세심한 배려들이 있고 사실은 사실은 이제 윤 당선자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인 게 첫 번째 만남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게? 우병우 수석 예. 같은 경우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있던 수사 관계상 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의자와 직접적인 대면을 하면 상당히 이제 모든 예우를 박탈한 상태에서 굉장히 까칠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나쁜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처음 보는 것. 당시에 물론 국정농단 수사팀장으로서의 수사 지휘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피의자 입장은 있습니다만은 아마 당선자 본인은 수사 과정 중에 만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천만다행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인상이 없는 상태에서 왔고. 그렇군요. 다만 이제
최근에 너무 윤 당선자 주변에 친이계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물론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로 권영세 의원을 배석하는 것은 신의 한 수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지금 당선인이 권영세 의원에게 이제 중직을 계속해서 이제 설득하고 있고 권영세 의원이 고사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박근혜 정부 때 주중대사였던 권영세 의원과 함께 대동한 건 이런 의미다. 네. 두 분이 처음 만났다. 수사 과정에서 전혀 마주친 바가 없었다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처음 딱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윤석열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넸을까요? 식사는 잘 하시고 건강은 잘 챙기시느냐라고 건강 안부를 당선인이 처음 딱 건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셨군요. 처음 뵙는 분이지만 화면에서 많이 뵈서 그런지 아주 오래전에 만난 사람 같다. 자, 그러자 윤 당선인의 답변이 의외였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윤 당선인 마음속에 뭔가 박근혜 대통령의 예전 표현을 빌리자면 손톱 밑에 가시처럼 운동화 속 돌멩이처럼 늘 당선인의 마음속에 뭔가 좀 불편함으로 있었던 사안인 것 같아요.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 자, 이재명 기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늘 죄송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결국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큰 부담 하나를 이제 본인 스스로 꺼냈다 이렇게 봐야겠죠. 대선 기간 내내 그리고 정치인으로 이제 변신을 하고 대선 출마하고 나서 이제 정치인을 행보할 때마다 끊임없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질문되었던 게 국정농단 사태 수사팀장,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구형 등등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본인에게 질문이 왔던 거죠.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당시 내가 검사로서 나의 직분을 다했다. 다만 인간적인 어떤 안타까움 그리고 정치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 연민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어제 박 전 대통령을 처음 마주하고 나서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 아주 정식으로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 꺼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미안함 뭐 그런 마음인데 사실 이재명 기자가 더 잘 알겠지만 대통령 당선인이잖아요. 가장 권력의 힘이 셀 때 전직 대통령을 만나서 아무리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뭐 유감이다 뭐 이런 정도로 하는데 정말로 그냥 저런 표현이 나왔어요. 면목 없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늘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봐야겠죠. 특히나 뭐 면목이 없다 이런 표현까지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뭐 최대치로 최대 한도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단어를 고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면목 없고 죄송했습니다라는 말 들으면 좀 누그러질 수가 있겠네요, 마음이. 뭐 그렇겠죠.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브리핑을 들어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박 대통령의 화답은 뭐였느냐? 가 없죠. 화답이 그냥 담담하게 들었다라는 게 유영하 변호사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글쎄 어제 제가 볼 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제 사과가 하나 있었던 거죠. 지금 본 것처럼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는 사과가 있었고 또 하나가 명예회복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해서 어떤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적극 홍보하겠다.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명예회복 재평가인 거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집어서 박 전 대통령에게 거의 맞춤형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원했던 답은 취임식에 흔쾌히 참석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약간 당시 어제 이제 박 전 대통령 답은 약간 유보적이었던 거죠. 제 건강 상태는 아직까지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참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어제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던 반면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약간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밀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흥미롭게 어제 첫 만남,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만남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첫 만남이 굉장히 흥미로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이 예상외로 딱 첫 장면에서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라는 당선인의 그냥 솔직한 심경이 나갔어요. 박 전 대통령은 뭐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라는 또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요 늘 면목 없고 죄송했다라는 윤 당선인의 어떤 인간적인 사과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판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윤기 의원님, 네. 탄핵을 불복하는 거냐 이런 입장이에요? 부정한 것이냐?
맞습니다. 이거 조섭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무엇에 대한 사과인가, 그리고 탄핵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촛불을 든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의는도 뭐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상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본인이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정도의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까지 검사 생활을 하면서 법과 원칙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이 되자마자 본인이 수사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면목이 없다,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것, 그리고 명예회복을 돕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집행했던 법과 원칙에는 어떤 원칙이 또 하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탄핵과 국정농단의 문제에서도요, 사실 탄핵은 헌법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판결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제쳐놓고 당선인이 내가 면목이 없다, 사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법과 원칙이 도대체 어떤 법과 원칙인가, 저는 그런 궁금증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입장, 정의당의 입장도 살펴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50분간 만났어요. 상당히 좀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가 궁금합니다. 많은 이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저희가 좀 한번 종합을 해봐서 재구성을 해봤는데 50분간의 두 사람의 대화 함께 보시죠. 자, 윤석열 당선인이 앞서서 이제 늘 면목 없고 죄송했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도 해서 명예회복을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제 부친, 선친의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당시 내각 국정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배우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어떤 최고의 찬사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요. 자, 이런 개인적인 얘기도 했습니다. 막상 당선되니까 걱정돼서 잠이 안 오더라.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원래 대통령 자리가 그렇다, 무겁고 크다. 그러면서 저는 이 뒷문장을 좀 주목했어요. 박 전 대통령 본인은 이제 탄핵이 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당선인은 많은 가르침을 달라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선인의 복심 역할을 했었던 전주혜 의원님, 박근혜 정책을 홍보해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자,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명예회복을 돕겠다. 예, 말 그대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됨으로써 참 모든 정책이 다 부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떠한 대통령이라도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는 거죠. 네. 뭐 100% 다 잘한 것만 있고 또 못한 것만 있고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뭐 탄핵이 이제 되고 나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모든 정책이 다 이제 송구리째 그렇게 또 사라지고 이제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좀 해야 된다. 예, 그러한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또 잘했던 정책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또한 계승을 해서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들의 장점 그리고 또한 잘한 정책을 사실 배우고 이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취임을 앞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네, 비판을 했던데 오히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한 게 어제 아니라. 그 말씀이 이번 대선 평가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넜다. 왜냐하면 2016년 탄핵 이후에 2017년 탄핵 이후에 계속 좀 선거에서 패배를 했고 그리고 불과 2년 전에 2020년 그 21대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직도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치부심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좀 국민들께서 그래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돌리신 거 아닌가. 사실 이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서 더욱더 겸손한 예.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또한 두 분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넜다는 그런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 어제 만남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 네. 다른 전직 대통령 만난 것보다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주 의원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넨 덕담 중에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 자, 이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뭔가 자전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 나는 좋은 대통령으로 남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을 또 기대감으로 대통령 당선인에게 표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윤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과정이나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그 당시의 대통령의 문제, 문고리 권력의 문제, 왜 탄핵이 되었는가를 너무 소상히 알 수 있는 위치, 아마 그것 속에서 본인이 결정한 게 청와대를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청와대의 구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예회복도 명예회복이지만 본인처럼 탄핵당하는 대통령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반성의 성찰의 차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앞으로 이제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냐.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개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열린 어떤 그 윤 당선인이 생각하는 수평적 비서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민간 협력, 소통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도 결과적으로는 광화문 시대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시대 변화와 눈높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야말로 어떤 그 윤 당선인으로서는 그것을 예. 곱씹어야 되는 뭐 명예회복도 좋고 개성도 좋지만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도 배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아까 메시지에 대한 뜻. 네. 그 메시지에 대한 뜻은 본인이 잘못된 길을 간 부분에 대한 성찰의 의미도 있다고 자전적 생각합니다. 성찰. 그래서 당신은 나는 이렇게 탄핵당했지만 당신은 탄핵당하지 말라는 어떤 선배 정치인, 선배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덕담도 저는 있다고 보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새 정부가 잘 되는 것이 꼭 뭐 국민의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잘 되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선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전주 의원님, 사소한 질문인데 네. 대통령 당선되면 잠이 잘 안 옵니까, 실제? 당선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당연히 느끼시겠죠. 실제로 좀 잠을 요즘 못 이루세요? 뭐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5월 10일 그 취임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어제 그 자리에서도 오히려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니까 잠이 잘 안 온다. 예, 더욱더 어떠한 그런 박 전 대통령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걸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윤 당선인이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탈하시고 또한 본인이 감정을 숨기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면목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수사는 수사고 인간적인 면에서 미안한 것도 미안한 거고 뭐 저도 재판을 해볼 때도 중형을 선고할 때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사실 안 됐다는 그 생각이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당선인께서는 정말 일 잘하는 대통령 그리고 제가 가장 유세장에서 가장 제가 좋아했던 단어는 예.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 그 마무리 말씀이 정직한 대통령, 정직한 정부가 되겠다. 저는 그 말씀을 저는 실천할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역사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을까 사실 당선인이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예. 당연히 여러 가지 또 생각도 많으시고
또한 뭐 걱정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거를 또 누구하고 속 터놓고 상의하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쉽진 않잖아요. 당연히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외로운 자리가 되다 자기 고민을 상의할 만한 사람이 사실 마땅치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어. 위로 올라갈수록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잠이 잘 안 오실 것 같습니다. 뭐 예컨대 친한 선배 대통령이 있으면 전화해서 선배, 그 대통령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 요즘 잠 안 오는데 이런 어떤 개인적인 고민도 토로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고민을 막상 터놓을 사람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저 장면은 그 대통령의 무게를 경험해본 두 사람의 네, 어떤 그렇죠. 교감이었다라는 네, 설명. 네. 전규 의원님요. 잠이 안 온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잘 자신 것 같습니다. 잘 잠 주무신 것 같은데 잘 주무신 것 같다. 사진 보면 얼굴이 더 좋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잠은 더 잘 주무시는 게 아닌가 이런 거 싶고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신 거는 본인 감정을 꾹꾹 눌러서 한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지금 대통령 당선인한테 해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많이 꾹꾹 눌러 담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장면만 봐도 도대체 무엇이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인 저는 의문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그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의혹들을 파헤치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적용을 검토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탄핵을 이끌어냈고 결국에는 징역 22년이라는 중형을 이끌어냈는데 이것이 대통령 사면 이후에 본인이 찾아가서 이런 그림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법과 원칙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 부정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의 무게,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두 분만이 알 수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화를 이제 꺼낸 거죠. 잠이 잘 안 온다 그런 의미다. 라는 이야기도 좀 들려드리고 있고요.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을 할 건가 말 건가는 현안과 관련된 궁금증입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취임식에 건강이 허락하시면 참석을 해달라고 정중하게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통령께서 가능한 한 노력하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 건강 상태로서는 조금 자신이 없는데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노력해서 가능한 한 어떤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재명 기자, 건강 상태가 솔직히 좋지는 않은데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취임 때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지금 메시지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흔쾌한 답은 아니었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다 좀 흔쾌한 답. 그러니까 내가 참석하는 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대해서 축하 인사를 반드시 하고 싶다. 이렇게 좀 더 흔쾌한 답을 원했을 텐데 이제 어제 답변은 지금 건강 상태로는 참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노력해서 하여튼 가능한 한 참석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글쎄요. 어제 확답을 했다가 보기 참 어려워졌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려면 다시 좀 더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당연히 가야죠 라고 하면 사실은 취임식 때 올 건가 말 건가를 두고 관심사는 좀 낮은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확답은 못하지만 가능하면 가겠다. 올까 안 올까를 좀 궁금해하다가 취임식에 딱 나타나면 극적이잖아요. 극적 효과를 위해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과와 명예회복 거기에 또 하나 붙이자면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국정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배우고 있다, 학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란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다 내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하나 싶고 또 하나 제가 좀 아까 전에 나온 얘기지 반론을 좀 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진보 진영에서 어제의 사과를 국정농단 내지는 탄핵에 대한 부정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문제는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하는 것은 그냥 사과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영화에 몸이 됐었고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뭐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사법적 조치를 중단한 건 사면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면서 국정농단과 탄핵을 부정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건 정치행위와 사법행위를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행위 자체를 어떻게 보면 초월한 그런 헌법적 배려를 한 이유가 정치적 통치 과정 속에서 뭔가 뭐 국민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사법권을 중단시키라는 것을 대통령이 준 거죠. 당선인은 마찬가지의 권한을 갖고 지금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사면권이 돼서 사면이 돼서 지금 사저에 나와 있는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뭐 국정농단이라든지 아니면 탄핵에 대한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지나친 정치적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흔히 억가라고 했죠. 억지로 굉장히 비판하는 거죠 생각이 들고 그 사면권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당선인이 만나서 대통령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화해 과정이다 보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이 순간 포착 됐습니다. 50분간 대화를 나누고 윤 당선인이 사저에서 이제 떠나는데 박 전 대통령이 배웅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그 뭐랄까요, 마당이라고 해야 되죠. 윤석열 당선인이 떠나는 모습을 박 전 대통령이 마당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배웅을 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윤 당선인이 떠나자 지금 아마 이렇게 주민들에게 산책하는 모습이 보인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당선인을 만나고 뭐랄까요? 그 어떤 당선인의 어떤 진솔한 마음을 듣고 대화를 해서 좀 홀가분해진 측면이 있었던 걸까요? 박 전 대통령이 배웅하고 이제 산책하는 영상도 주민들에게 이렇게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사람 일이라는 게 다 마음과도 관련이 돼 있고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십니까? 이 장면? 두 분의 만남이? 네, 아무래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사저에 대구 사저로 이사하시던 날 또 많은 지지자들이 와서 첫 산책이군요. 예. 박 전 대통령을 또 환영했습니다만 저렇게 앞으로 건강이 회복이 대신 좀 더 이제 차츰차츰 건강이 회복되시면서 좀 저런 모습을 또 보여주시면 뭐 지지자들이나 대구 시민들이나 또 국민들에게 뭐 그런 모습도 좀 좋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건강에서 회복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에서 유명하죠.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장면 살펴보시죠.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이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서문시장만 오면은 하여튼 뭐 어디 아프던 것도 다 낫고 뭐 엄청난 그 힘을 받고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늘 작년 8월부터 주장해 오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거는 제가 반드시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이거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현안입니다. 소위 검수완박, 검찰에게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민주당은 강행 처리, 단독 입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고 민주당을 뺀 국민의힘과 정의당 그리고 법조계와 검찰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일단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5년간 봤듯이 마음만 먹으면 강행 처리를 할 수 있는 힘이 민주당에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필리버스터라도 정의당과 함께 연대해서 이거 막아내겠다라고 양당 모두 다 지금 굉장히 강경한 그런 입장입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민주당에게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는데 결론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70년 됐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그 견제 없는 그런 권력을 향유해 왔다 생각합니다.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 의원의 일치 단결 없이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당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지선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검찰 개혁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합니다. 자, 지금 두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다르죠. 의총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강경파를 대표합니다. 이건 검찰 개혁이고 윤석열 정부가 임기 시작하기 전에 매듭을 져야 된다. 그래서 당선인이 거부권 행사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입장. 반면 청년인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은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선이 코앞에 있다. 이거 우려된다라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어쨌든 저쨌든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검수완박,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 박탈,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 수사권을 다 경찰에게 주겠다는 방향.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5월 3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해서 도장 찍겠다.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 행사 못하게. 자, 요 당론이 확정됐습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과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의 핵심 멤버인 전주혜 의원 두 분이 가장 현안으로서 잘 아시는 분들이라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용기 의원님. 네. 보니까 지금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계로 분류됐던 김병욱 의원, 박용진 의원, 뭐 조응천 의원, 이상민 의원, 뭐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도 꽤 많았던 걸로 좀 취재가 됐는데 네. 당론으로 채택이 됐네요. 네,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그 반대 의견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양한 논의와 이런 민주적인 결정 과정을 통해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갑자기 뭐 강행 처리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요. 오래 전부터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공론화가 되어 왔던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2년간의 수기 과정을 사실상 거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요. 그 전에 의원님들의 모두 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과정도 있었고요. 통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당론 법안에 어떠한 것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끊임없는 토론과 설득, 의원총회를 한 4시간가량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사 반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이거 누구를 위한 법이냐? 솔직히 말해라. 이재명 방탄법 아니냐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이야기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6대 중대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가 피해를 보는 범죄입니다. 수사의 공백이 있으면 오롯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성일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폭주를 당장 멈추고 야당과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자,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이거 현안 상임이잖아요. 핵심 멤버 전주혜 의원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해서 이재명 지키기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식선에서 이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연루돼 있는 대장동 수사를 좀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중앙지검은 치정부 성향의 검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계속 뭉개왔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에 지금 실체를 안 밝히고 있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 그러면 또 검찰 인사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그 이재명
후보를 지사를 지키느냐. 지금 이 법안이 지금 가장 문제라고 지금 그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요. 정말 제가 어제 너무 분하고 걱정이 돼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이 법안 이제 법사위에서 뭐 조만간 심사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사를 하려면 이사 갈 집을 정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사는 것은 수사권을 뺏겠다는 것만 있는 거예요. 이 수사권을 어디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생길까요? 당연히 수사 공백이 생깁니다. 황운하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다른 데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범죄가 증발하게 되는 상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공백 상태가.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니, 그렇게- 한국형 FBI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법안이 그거는 당연히 법안 자체도 없고요 지금. 아, 없습니까? 지금부터 법안을 만들어야죠. FBI 설립 법안 없습니까? 그럼 언제 법안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거 신설 법안은 공청회도 거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냈다고 내일 통과되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언제 그러면 신설해서 언제 사람 뽑아서 공수처 보십시오. 공수처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수사관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출발하는데 한 5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럴 때까지는 결국은 모든 수사는 스탑, 검찰에 있는 모든 수사는 스탑이 됩니다.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이거는 당연히 범죄 피의자들이 좋아하죠. 수사를 안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럼 왜 그렇게 민주당이 왜냐하면 이 김용민 의원이 이런 검수완박법을 낸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법사에서 심사를 안 했어요. 민주당이 심사하다는 얘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당선인의 지금 대통령 취임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서두른다? 이거는 결국은 이재명 지키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의 수사를 결국은 공중에 날려서 이재명 지사를 지키자. 당연히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법은 그래서 이재명 방탄법, 예. 이재명 지키기법이라고 저희가 명명하는 것입니다. 예. 자, 여야 두 분께 다시 한번 반론의 재반론 드릴 수 있는 기회 드리겠고요. 여야 의견 들어봤으니까 검찰은 반발하고 있어요.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기도 하는 김호수 검찰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포함해서 검찰 전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이 조금 전 출근을 했고 저희 기자 보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번엔 검찰의 입장입니다.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이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 주시고 또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또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보입니다. 방금 들으셨듯이 굉장히 검찰총장으로서 거의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때 했었던 비판의 강도만큼 못지않게 김호수 총장이 입장을 낸 거예요. 검수완박은 헌법 위반이다 라며 헌재 이야기 조금 전에 했어요. 검수완박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필사즉생 각오로 호소한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들면서 아까 대통령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까지 거부권 다 행사하겠다.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 그 와중에 부장검사 한 명은 사표를 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또 격앙된 반응. 김호수 헌법 공부 다시 하라. 사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사법고시 패스했고 윤호중 의원은 사법고시는 안 봤는데, 그렇죠? 어쨌든 국회의원이니까 헌법 공부 다시 하라. 자, 김호수 검찰총장과 대검, 이번에 대검 입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대검 입장입니다.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자, 이건 대검 입장이에요. 굉장히 감정적이죠. 현명하지 못하다, 민주당 향해서. 김호수 총장,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 헌법 정면 위반.
필사증상의 각오를 맡겠다. 이재명 기자가 지금 김호수 총장과 검찰 쪽 입장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호수 총장이 얘기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하겠다고 봐야겠죠. 뭐 헌법 정신까지는 사실 윤석열 총장도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부패 완판에서 헌법 정신 위배된다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의 메시지였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김호수 총장은 자신의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을 직접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이제 만약 이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당연히 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직을 지켜가면서 인사권자를 해서 항명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자신의 직을 걸고 마지막 최대치까지 자신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는 뭐 조직 이기주의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조금 전에 전주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제 당론 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안 남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겠다까지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반부패 수사 역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국민 불편은 없는 것이냐? 각종 부작용이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그건 윤석열 정부가 3개월 동안 해결하라 하면서 법안을 3개월 유예해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다수당이 할 수 있는 가장 무책임한 거죠. 이거 마치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면서 입법권 남용하겠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민주당이 흔히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하겠다니까 했던 가장 반론의 논리가 이거였습니다. 70년간 사용한 청와대를 앞으로 또 70년인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데 이렇게 두 달 내에 뚝딱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게 민주당의 주된 비판의 논리였습니다. 조금 전에 비대위원장도 직접 얘기를 합니다. 윤호중 위원장도 70년간 지켜온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바꾸면 앞으로 70년을 쓸지 100년이 유지될지 모르는 이 제도를 한 달 만에 뚝딱 없애고 나머지 부작용은 다음에 생각해보자. 아니 다수당이 이렇게 하는 건 입법권의 남용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어제 당론의 가장 큰 문제는 자 없애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없애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답을 전혀 내놓지 못했다. 이 자체가 저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재명 방지법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이게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핵심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검찰 쪽의 입장은 굉장히 격앙됐습니다. 헌법 위반이다. 검찰총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헌법 위반이다. 위헌이다라는 거죠. 그러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헌법 공부 다시 해라. 정면 충돌. 그럼 전선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선, 민주당과 검찰 간의 어떤 전선. 자 지금 팍 불꽃 튄 장면. 전윤기 의원님, 네. 앞서 여러 패널들의 이견도 들어보셨고, 네. 자 이건 위헌이다 검찰총장. 이게 그냥 이 사안만 놓고 보면 전혀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3개월 유예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다 하라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안이 다 있었고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중수청이라든지 한국형 FBI라든지 지금 이제 범죄자를 수사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다 담겨 있었고 그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당론으로 채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반발하고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원래 개혁에는 일종의 저항이 있는 것이죠. 저희는 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보다는 2차 권력기관 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검찰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본인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력을 법으로 빼겠다라고 하니까 왜 우리 권력을 뺐냐, 우리 권한을 뺐냐라고 반발하는 것은 이것은 권력기관 개혁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힘이나 검찰의 이제 자기당착이라고 보고 있고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2019년도에 김호수 당시 법무차관은 수사 기소 분리는 더 간명하다고 생각을 한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요. 윤석열 지금 대통령 당선인은요. 본인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권성동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아까 전에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셨는데요. 2019년에 검수완박 법안을 본인 직접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면은 맞고 당신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로남불이 민주당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향해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이제 김호수 총장이나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이제 청문회에서 언급한 바 있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관련돼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이재명 지키기 아니다. 대안 없다고 하지만 대안이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인수위 입장은 어떨까요? 인수위 입장은 즉 당선인 입장인데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일 때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라는 당선인의 그때 발언도 전해드렸는데 인수위가 조금 전, 몇 분 전에 입장 냈습니다. 검수완박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된다. 헌법 파괴 행위다. 라는 표현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인수위와 민주당 간의 전선도 지금 생긴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민주당을 제외하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검찰, 그리고 인수위 모두 다 강도 높은 지금 비판의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어떨까요? 그 유명한 민변과 참여연대도 부정적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대한변호사협회 검수완박은 빈대가 미워 없애겠다고 집에 불 지르는 격이다. 민변 여러 검토가 필요한데 충분히 점검하고 보완을 해야 한다. 참여연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졸속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도 비판을 했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네. 지금 민변과 참여연대도 윤석열 당선인 임기 시작 전에 이렇게 서둘러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건 쉽게 말해서 이건 졸속이다라고 좀 비판을 했거든요. 김형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용어부터 검수완박, 부패완판 이 말을 외친 사람이 윤석열 당선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부터가 그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의 좀 패착이라고 봐요. 그 용어를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용어란 말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더 검찰을 선진화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OECD 국가들의 77%가 검찰의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을 민주당에서는 선진국 중에서 수사하는 데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쟁론이 아직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렇다면 현재 경찰은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 여력이 더 없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FBI 같은 걸 만든다. FBI도 결국에는 헌법에 준용되는 기관이고 또 실제적으로 연방법에 준용되는 기관입니다. 새로운 중수청을 만들든지 수사청을 만들려면 그게 준하는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 사례들을 이미 앞서 공표해야 되는데 너무 그것을 우리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문정부 마지막 성과로 내겠다. 이것은 좀 지나친 욕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조금 더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논리적 보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관계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 지금 현재 검찰이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당선자의 워딩이에요. 지금 완전 부패가 판친다, 검수완박은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변호사 단체들도 다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형국에서 과연 이것이 민주당에게 어떤 혜택 그리고 또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심상치 않은 전운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이제 여야 의견 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전주 의원님. 네. 이제 아까 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헌법 공부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헌법 공부할 사람은 윤호중 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위헌이죠. 그 왜냐하면 그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 결국은 수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을 뺏겠다? 이거는 결국은 위헌이죠. 그래서 위헌이 맞고요. 두 번째로는 형사소송법과도 배치가 되죠. 지금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할 수 있다,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사소송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내고 오히려 검찰청법 폐지하고 공소청법 법안 지금 신설하겠다. 지금 이거 지금 심사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과도 이거는 배치가 되는 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고칠 게 있으면은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고치자. 이게 예. 왜 나쁜 겁니까? 왜 민주당은 이거를 번개불에 홈복듯이 왜 이거를 죽어도 5월 3일까지 왜 올려야 되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민주당 지키기라는 말씀을 드릴 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전용기 의원님이 대안 마련했다 그러는데 보세요. 황운하 의원이 낸 거는 중대범죄수사청이에요. 이수진 의원이 낸 건 특별수사청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어떤 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될지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제 그거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론에서 어떻게 채울지, 어떠한 것을 지금 당론으로 할지, 어떠한 기관에서 할지는 안 정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뺏기는 하는데 어떻게 채울지가 지금 안 정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절한 지금 해명을 못 하고 있고 당론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이것은 정말 힘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저는 김호수 총장이 굉장히 또 강한 비판의 소리를 냈습니다만 저는 김호수 총장이야말로 정말 자신의 직을 던져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윤석열 총장 당선인이 검찰을 왜 떠나셨습니까? 바로 이 검수완박법에 저항하기 위해서 떠나셨어요. 윤석열 총장이 총장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 법이 결국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직을 던짐으로써 이 법을 어느 정도는 막아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김호수 총장도 지금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며칠 전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예. 말씀을 꼭 행동으로 좀 옮길 때가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전용기 의원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의 지적과 비판은 뭐 여러 갈래가 있겠으나 천천히 가면 되는데 왜 꼭 이걸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에 이런 졸속 비판을 무릅쓰고 대안 없이 강행하느냐. 결국 이재명 지키기 아니냐. 왜 이렇게 시점 입장 주시죠. 전혀 아닌 게요. 저희가 21대 총선 2020년도에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공약이기도 했고요.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것이고 여기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꿀에 콩구워 먹듯이 급하게 급조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컨대 네.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당선인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력기관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반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력기관이 검찰의 입장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것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하든지 말든지 검찰에서 재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검찰은 오히려 검찰이 피해자가 됐을 때는 수사도 안 하는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에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잠깐 좀 반론을 하겠습니다. 짧게요. 뭐냐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지금 검수완박은 완전히 달라요. 민주당이 그동안의 국정 과제로 내세웠던 게 검경 수사권 조정 맞습니다. 네. 이거는 수사권 박탈이 아니에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 6대 범죄, 부패, 경제, 선거 뭐 이러한 6대 범죄는 검찰에서 하고 나머지 수사는 지금 경찰에서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이것은 검수완박은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결국은 수사를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려 한다. 지금 이게 국정과제라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에서 입장 냈는데 자 지금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굉장히 강도 높은 인수위에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지키기
문재인 지키기 아니냐라는 의견을 이미 앞서 냈고 인수위에서도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하기 위한 것이다. 따로 저희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검수완박은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수사는 당연히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됩니다. 경찰이 비대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비대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를 견제하면서 정말 국민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된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맞는 말이고 검수완박은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새로운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열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잠시만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예, 의원님 저희가 검수완박은 완전 다른 네. 얘기라는 저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천천히 차제에도 또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들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게 다 연관이 되는 내용이에요. 혹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혜경 씨와 이재명 전 후보의 어떤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방탄으로 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도에서 김혜경 씨의 법카 의혹과 관련해서 수백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의심이 된다라는 입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기자, 경기도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건가요? 대선 기간 중에는 감사 결과 발표 안 했는데 언제 이렇게 발표했어요? 감사 결과를? 최근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뭐 보도자를 낸 건 아니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법인 추진비 그 부당 집행 특정 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배모 씨가 이제 김혜경 씨가 개인 비서로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사무관이죠. 그러니까 배모 씨가 도청의 법인 카드로 업무 추진을 사용한 게 자, 액수와 이제 건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어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건수에 저기 본 건 땡땡 건 그리고 땡점 땡땡땡 1,000원 그러니까 몇백만 원 그러니까 몇십 건 몇백만 원이 발견됐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는 건 이제 경찰에 이미 이제 배 전 사무관을 고발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남아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액수나 건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기도에서는 그 액수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배 전 사무관이 사실상 감사에 응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저렇게 수십 건, 수백만 원을 특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이 업무 추진비가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경기도청 사무실 인근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재명 고문 그리고 김혜경 씨가 살고 있는 거주지 주변에서 많은 음식점 이제 카드가 결제가 되고 또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음식들을 같은 가게에서 쪼개기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배 전 사무관에게 뭘 확인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내역상 이상하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 자택 주변에서 여러 번 쪼개기 결제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기도 감사실에서 포함한 게 지금 수십 건, 수백만 원이다 이렇게 보이고 따라서 이제 만약에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기자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경기도가 감사했더니 김혜경 씨 관련해서 법인카드는 사적으로 유용된 것으로 의심된다. 수백만 원, 수백 건. 이 말인 거죠?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수십 건, 수백만 원이 사적으로 이용됐다라고 이제 경기도를 본 거죠. 자, 그럼 이 수행 역할을 했었던 배모 씨가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경기도의 감사 결과 그 카드 사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활용처 경기도는 감사 결과로 뭐라고 밝혔냐면 김혜경 씨 등에게 음식물 제공이라고 경기도 감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경기도 감사 결과 배 씨가 법카 유용 의심 내역. 자, 보세요. 김혜경 씨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식물 포장했다. 이게 경기도의 감사 결과입니다. 김혜경 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 사후 결제됐다. 결국 제보자의 폭로가 일정 부분 맞다. 경기도에서 감사 결과로 이렇게 냈습니다. 음식점 쪼개기 결제한 것도 실제 이루어졌다. 경기도 감사 결과를 냈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보면 경기도 감사 결과 김혜경 씨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그 법인카드가 수백 건 사적으로 유용됐다. 그렇게 의심된다라는 게 경기도 감사 결과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선거 때 이재명 후보도 그랬고 김혜경 씨도 그랬고 경기도에서 감사가 진행될 테니 그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자, 민주당 입장은 잠시 후에 전용기 의원님께 제가 여쭤볼 텐데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 그 감사 결과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 여부를 떠나서 저는 조금 뭐랄까 우려스러웠던 점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사실은 이제 그 부시장 때 법인카드를 쓰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어떤 경우는 민원인이 우리 집 근처에서 보자고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그 카드를 말하자면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집 근처에서 쓰지 않았어요. 저런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하고 밥 사 먹은 거 아니냐는 의혹 때문에 조금 그런 말하자면 도지사와 도지사 부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스스로의 자기 통제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말하자면 그 도지사 집 근처에서 저렇게 쪼개기로 사고 물건을 아무렇게나 사고 비서들이 산 걸 모를 수는 있죠. 김혜경 씨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당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막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상당히 저는 아쉽고요. 또 한편은 본인의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책임을 지겠다, 결과를 보고 내가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어떤 수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저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아마 수사로 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 측과 민주당 입장이 좀 궁금한데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분명 수사기관의 수사와 경기도 등의 감사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거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감사 결과 지금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입니까? 감사 결과 나오고 이제 수사도 진행이 되겠죠. 그 우리가 선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에 대해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책임지겠다라는 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책임지는 방식은 국민 모두가 다 알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 이어진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입장은 변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천주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뭐 그래서 이제 감사 결과가 또 현재 뭐 수사도 진행 중이고 그래서 김혜경 씨가 또 뭐 그 수사기관에 성실히 또 출두해서 뭐 성실히 또 조사에 응하겠다 이제 이렇게 대선에서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검수완박법을 이렇게 5월 3일까지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게 결국은 이런 이재명 지키기다. 좀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뜨거운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소식 정책 공개하겠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제 인선과 관련해서 좀 섭섭함이랄까요? 이런 걸 토로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전문성이 있고 또 도덕성이 있고 그리고 또 개혁 의지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룰 만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인선되신 분들이 제가 그리는 이 새 정부의 청사진에 제대로 실행에 잘 옮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여기에 힌트가 있군요. 캐치하셨어요? 제가 전문적인 분야에서 인선 관련해서 조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앞서 지금 1차 장관 후보자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중에서 내가 전문적인 분야, 뭐 예컨대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관련돼서 내가 좀 추천한 인사가 안 됐다. 아, 그래서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좀 어떤 섭섭함? 이태규 앞서 의원이 인수위직 던지고 한 게 과기정통부 장관 때문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어쨌든 섭섭한 게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그 최소한 당선자께서 후보 시절에는 과학 정책만큼은 안철수 표를 전체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보건복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 보건복지.
과기정통 보건복지. 네, 최소한 이 두 부분만큼은 장관을 선임할 때 저하고는 상의할 줄 알았다. 근데 하지 않더라.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제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하필 또 그 두 부분에 당선자께서 탁 장관을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제 그런데 이게 뭔가 겹쳤다. 관심 예. 영역이. 그런데다가 또 안철수 위원장 바로 뒤에 서 있는 분 신용현 대변인, 예. 인수위 대변인. 예. 그 부분도 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부분이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리고 그런 데 대한 섭섭함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생각해 보면 역지사지해 보면 그 연합정부 공동 구성하는 과정이 너무 짧았다. 예. 실제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실제로 도움 준 게 뭐냐. 예. 이런 그 안에 생각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결국 이준석 대표하고의 합당 과정의 삐그덕거림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공천권과 관련된 이해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하나의 섭섭함이 아니라 일파만파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그런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그러면 베테랑 기자, 이제 남은 인선 장관들이 꽤 많아요. 중요한 거, 뭐 행안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교육부 장관 부자 많은데 거기에 좀 쓱 안철수 쪽 쓱 넣어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 오늘 발표가 있을 것이다. 지금 예. 2차 조각 발표가 오늘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제일 큰 관심은 아마 안철수 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가 누가 조각 명단에 포함될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다시 좀 돌아가서 1차 조각 명단이 일요일에 발표되고 월요일 날 오전에 그러니까 지난 11일이죠. 안철수 위원장과 장제원 당선 비서실장이 한 1시간 정도 독대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사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독대가 있고 나서 사퇴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양쪽 간의 대화가 오가고 나서도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안철수 위원장도 그러니까 내 분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학기술 보건복지가 아마 주로일 텐데 거기에 추천 인사가 대해서 조언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쉽게 당선인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누구누구에 대해서 그 추천을 받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서운함도 물론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뭐 김영주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합당 과정 원래 지난 11일 날 월요일 날 합당 선언하려고 했다는 게 이준석 대표 얘기죠. 근데 결국은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갑자기 이제 사퇴를 하면서 합당 선언도 못 하게 되는 거죠. 합당에도 제도에 걸렸습니다. 근데 합당이란 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건 단순히 당내 지분뿐이 아니라 지방 공천권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맞물려서 뭔가 월요일 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 전 대표 그리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좀 대화를 했지만 뭔가 잘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꼭 오늘의 조각 발표뿐이 아니라 앞으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다시 신뢰를 회복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지금 안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세 번째 소식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뭐 계속해서 이은혜와 관련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워낙 안 잡히니까 나 이은혜 봤어요 라고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은혜 조연수는 아니었고 그런데 또 다른 지명 수배자였다는 거예요. 검거했어요. 아, 이거 굉장히 그래도 럭키. 이은혜 조연수 닮은 남녀 봤다 신고 접수. 코드 제로 발령. 순찰차 4대 삐용삐용. 현장 투입. 검문. 이은혜 조연수는 아니었어요. 경찰 얘기. 마스크 쓴 상태로 보면 비슷하다. 초반에 거부 반응 보이다가 검문 취재 설명하자 민증 번호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알고 봤더니 이재명 기자, 다른 지명 수배자였던 겁니까?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아까 럭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은혜 조연수가 지난달 30일 날 공개 수배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한 보름가량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은혜 조연수의 행방은 전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죠. 그러면서 어디 뭐 생존 반응 비슷한 얘기를 했었지만 지난해 12월 달에 1차 조사를 마치고 검찰 1차 조사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적을 했죠. 그러니까 한 4개월 넘었는데 그동안 지금 전혀 뭐 휴대전화나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고 있고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있다. 결국 그 얘기는 뭐 대포폰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 또 잠적하기 전에 이미 현금화를 많이 해서 이미 도피 자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얼마나 이제 길게 도피 행각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공개 수배 이후에 아마 시민들의 제보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다른 지명 수배자를 좀 잡는 그런 게 뭐 일도 벌어졌는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명 수배된 다른 지명 수배자였네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은혜와 조현수를 붙잡아서 과연 가평아이트 계곡 살인 사건에 실제 그것이 의혹인지 아니면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규명하는 게 중요하고 뭐 지금 검찰에서 아마 본인들의 수사권을 활용해서 이 사건을 해결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검찰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 사안에 임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방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진표가 이제 슬슬 짜지고 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D-49 흥미진진 대진표. 여론조사 몇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시죠. 여러분은 어느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와 관련된 여론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7.1. 나 민주당 찍겠다. 27.1. 아니다. 국민의힘 찍겠다. 38.6. 나 정의당이요. 2.2. 국민의당 3.4. 부동층 27.7. 현재로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어느 정당 후보의 힘을 실어야 할까? KBS 의뢰 한국리서치, 민주당 등 야당 38.4, 새정부 국정안정위에 국민의힘 55.0으로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는 정당과 관련돼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대진표를 먼저 짜놓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의 오세훈, 부산의 박형준, 단수 전략 공천인 거죠. 경북의 이철우, 그러니까 현직 시장과 지사들 그대로 다 공천한 겁니다. 자, 광주, 전남, 전북도 마찬가지고 또 전남의 이정현 전 의원을 후보로 확정한 게 흥미롭군요. 경기도는 어떨까요?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이제 김은혜 지지 선언을 했고 유승민 대 김은혜, 김은혜 대 유승민으로 그냥 딱 간략화됐어요. 경기도는 경선 붙이겠다. 심플합니다. 유승민이냐, 김은혜냐. 이 대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윤심은 이기는 후보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유승민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윤심은 이기는 후보한테 있을 거고 개입하지 않는 게 옳고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출마 선언 직전에 두 후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라는 차이를 물어보신다면 예. 유승민 전 대표님은 정계 은퇴를 고민하셨고 아하. 저는 그 시간에 경기도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이제 변화를 선택하는 시점에 왔다. 야,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치열해지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네. 오, 상당히 치열해져요. 유승민 대표는 뭐 대선 후보급이고 김은혜 의원은 당선인과 누구보다 가깝다라고 알려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가 엊그저께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의힘 당사 모처 주변에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그쪽이 회동하는 걸 살짝 봤습니다. 아, 살짝 봤어요. 거기에 계신 건 아니고 살짝 봤어요. 예, 아니 그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그렇죠. 당연히.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 예. 예. 그런데 오신환 의원 등등 이렇게 매우 긴장한 모습으로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예, 회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김은혜 의원의 어떤 그 출마 선언은 굉장히 유승민 의원으로 보면 굉장히 긴장도를 높이는 부분이고 그게 아마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상으로는 상당히 만만치 않은 도전. 그래요? 네, 만만치 않은 경선이 될 것 같고 특히 집권 초기에 윤 당선인의 어떤 인기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상당히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힘들게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아, 의외로? 호각세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심재철 의원을 포함해서 잇따라서 지지 선언이 나오고 있자 이거 윤심이 방영된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오늘 뭐 조선일보 등 보도인데 전직 경기도지사, 경기도 지역 전직 의원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은혜 지지 선언이 나옵니다. 유승민 의원 측은 무더기 지지 선언, 일단 표현이 무더기
무더기, 아이 무더기다. 보이지 않는 손, 윤심 아니냐? 김은혜 의원 측, 윤심이 아니라 당심이다. 누가 줄 세우냐? 자, 윤심 당 세우기, 뭐 줄 세우기 논란. 전재현 의원님, 네. 윤심 오더가 작용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제 또 초선 의원들은 아무래도 또 김은혜 의원의 이러한 도전을 굉장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이번 경기도는 이제 저희가 꼭 이겨야 되는 예. 중요한 또 선거 지역 중에 하나고 경기도지사 승리가 이제 그런데 이제 유승민 대표님이 워낙 뭐 지명도가 높습니다만 조금 이제 그렇게 되면 좀 경선이 그렇게 이렇게 눈에 네. 그러니까 흥행이 잘 안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김은혜 의원이 또한 신인 그리고 뭐 여성 그리고 또한 그 경기도 지역에 또 기반을 가지고 있고 흥행은 진짜 했네요. 예, 그럼으로써 지금 굉장히 많이 이 경기도가 어떻게 결과가 될까 벌써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초선 의원으로서 이러한 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예. 또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가 뜨겁습니다. 최근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도 다른 인물 찾아야 된다라고 작심 발언을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강행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선하자. 붙어라. 들어와. 경선하자. 전략공천 안 된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약간 두 갈래인 것 같아요. 송영길로는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있냐? 송영길 전 대표의 희생이 좋은 거다. 뭐 이런 논란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경선을 주장하는 이유도 경선을 하면 충분히 흥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서울 시민들께 자신의 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송영길 대표로는 필패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데리고 와서라도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용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 보다 나은 정책들을 설명하는 과정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저희들은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지금 현안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된 또 당사자들 모셔서 오늘 뜨거운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시간 다 보내드렸고요.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